안녕하세요. 24년 11월 조용한 생활을 듣고 계신 여러분, 변함없는 우정에 감사드리며 휴가 넘는 미술관, 상상미술관 문을 열겠습니다. 강릉에서 먼 길 달려와 주신 이진숙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진숙입니다. 바쁘게 지내시고 계시죠? 네네, 책 마무리하고 네. 이제 감도 다 따서 보내고. 저도 그 두 가지 생각했어요. 감수학과 책 탈고. 네네. 교정 보다가 감 떨어진다 그러고 또 아. 나가서 감 또 따다가 꽃감 만들다가 다시 네. 또 글 쓰고. 굉장히 균형 잡힌 삶인 것 같아요. 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예, 이제 예. 완벽한 조화죠. 네. 그래서 또 책이 네. 나온다는데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일단 어떤 책인가요? 네, 제가 6년 동안 이 일을 했는데요. 책 작업을요? 네네, 르네상스부터 데미안 호스트, 요시토모 나라까지 현대미술까지 네. 101가지의 미술 이야기를 시대별로 쫙 3권의 책으로 묶었어요. 시대 순서대로 1권, 2권, 3권. 네. 셋을 아우르는 제목이 새로 고침 서양미술사입니다. 세고. 네네. 새로 맞습니다. 고침 서양미술사.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완간인가요? 3권으로 마무리가 된 건가요? 완관입니다. 책이 나오는 시점이 다가오는 12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뭔가 해보려고요. 이진숙 선생님 신간을 축하할 겸 조용한 생활 구독자들과의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생활인 여러분 50분을 모시고 서교동의 팟빵홀에서 공개방송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11월 23일 저희 11월호가 업로드된 그날부터 팟빵 모바일 어플에서 조용한 생활의 이벤트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독자와의 만남에서 우리 어떤 이야기 나누게 될까요? 네,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네. 책에 관한 이야기, 제가 이 책을 왜 썼고 책에 담지 못한 얘기들이 네.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하고 싶고 또 사실은 더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방송이고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들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댓글로도 의견을 주시고 그러시지만 그냥 책은 핑계고 한번 만나서 파티하자, 놀자. 그리고 저한테 궁금하실 것도 있으시면 와서 언제든지 물어보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이진숙 선생님은 이제 강연도 활발하게 하시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날 진면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술 작품을 보는 힘, 그리고 조용한 생활에서 상상미술관과 함께했던 4년의 시간을 돌아볼 이 북콘서트 내지는 공개방송의 일정은 12월 17일 화요일 오후 7시, 장소는 서울의 서교동에 있는 팟빵홀이고요. 네. 여러분들은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인원 마감할 때까지 이벤트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시니까 어느 코너를 먼저 들으실까 하다가 이 상상미술관부터 네네. 탭하신 분들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개방송 오시기 전에 선생님의 새 책이 궁금하신 여러분들은 와디즈에서 책을 미리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펀딩은 11월 26일 오전 11시에 오픈을 하고요. 펀딩에 따라오는 혜택은 저자의 친필 사인본, 그리고 별책 부록으로 미술관 탐방 가이드 101을 증정하고요. 굿즈도 있습니다. 명화 엽서 세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행사에서 뵙기를 기다리고요. 이번 달 상상미술관에서는 예고 드린 대로 우리가 계속해온 세계 미술관 기행을 지난 여름 이진숙 선생님이 현황을 둘러보고 오신 네덜란드의 미술관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덜란드 하면은 미술과 디자인의 강국이죠. 네, 작은 나라지만 네. 도시마다 미술관이 있어서요. 거의 경이로울 지경입니다. 사실 네덜란드만 해도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해서 오트롤라라든가 아른햄이라든가 로테르담, 헤이그 등등 쭉 도시면 거의 일주일을 꼬박 채워서 보셔도 모자랄 정도로 미술관이 많죠. 맞아요. 그리고 미술관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박물관, 디자인 박물관, 자동차 박물관, 네네. 기계 박물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볼만했던 걸로 좀 오래된 기억이지만 있습니다. 네, 델프트도 있고. 네, 델프트를 빠뜨릴 뻔했네요. 베르메르 델프트. 네. 그리고 건물 자체들도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아서 네. 건축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강추입니다. 그러면 네덜란드의 유수한 미술관 중에서
오늘은 너무 욕심은 내지 말고 우리 멀미하니까 어디 가볼까요? 네. 암스테르담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갈 텐데요. 암스테르담은 뮤지엄들이 좀 모여 있어요. 그나마 모여 있어서 너무 가기가 좋습니다. 물론 하루에 다 보실 수는 없고요. 이게 뮤지엄 광장이라고 해서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을 중심으로 해서 네. 반고 미술관이 있고 그다음에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이 있고 이게 이제 다 같은 구역이어서요. 네. 5분 안에 다 이동을 하실 수 있어요. 네. 하루 반 정도로 아주 보실 수 있고 또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서 한 15분 정도 걸어가면 거기 루벤스 하우스 뮤지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뮤지엄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그래도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과 네. 렘브란트 하우스 뮤지엄까지 가보려고 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암스테르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교회다 하면은 자전거로 20분 이상 가야 되면 교회 취급을 받더라고요. 네네. 뮤지엄 플레인이라고 하는 구역에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레익스 뮤세움이 크게 자리 잡고 있고 길 하나 건너 정도의 반고 미술관이랑 현대미술을 주로 소장하고 있는 시립미술관이 가까운 거리에 두 개가 붙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뭐 다 욕심이 나지만 아무래도 제일 큰 국가대표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미술관으로 오늘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 미술관이 한동안 굉장히 오래 리노베이션을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10년이나 공사를 해가지고 제가 몇 번을 이 미술관을 못 보는구나 하고 안타까워한 다음에 드디어 2014년, 15년 그때가 됐을 때 입장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일단 이 오래된 미술관인가요? 리노베이션 하기 전에 몇백 년씩 있었던 미술관인가요? 네, 건물은 네오 건축 시대니까요. 18세기 이후에 지어졌고 국립미술관은 헤이그에 있었습니다. 아, 뮤지엄 학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나폴레옹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루브르를 네. 국립교육미술관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일들을 이제 형이 프랑스에서 하니까 네. 나폴레옹의 동생이었던 루이 보나파르트가 네덜란드의 왕으로 됐을 때요. 헤이그에 있었던 뮤지엄을 암스테르담으로 이제 옮겨오고 1808년에 이제 뮤지엄으로 정식 개관을 하죠. 네. 오, 네. 그러면 뭐 19세기 초에 이미 암스테르담에 자리를 잡게 됐네요. 네. 근데 늦게 문을 열어서 그렇지 사실은 네덜란드를 통치하고 있었던 나사우 가문의 이제 미술 작품, 소장품도 굉장히 많았고 네덜란드 자체가 굉장히 미술품이 많은 나라잖아요. 네. 17세기 황금기에 네덜란드에 아주 독특한 미술이 발전을 하는데 영국에서 온 여행자가 남긴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에 보면 네덜란드 사람들 너무 미술 좋아한다. 하다못해 생선 가게, 남학신 가게에도 그림이 걸려있다라고 할 정도니 굉장히 이 작품 자체가 많은 나라인 거죠. 아, 수량이 많았다. 그렇죠. 일단. 네, 그래서 아주 독특한 작품, 그다음에 이제 식민지 개척을 하면서 아시아 쪽에서 가져온 그 컬렉션들 이런 것들을 그것도 있구나. 다 모아놨죠. 네. 17세기가 황금시대라고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네덜란드 미술 그러면 굉장히 사실적인 정물화, 일반 사람들의 생활을 그린 풍속화, 그리고 그 끝없는 하늘과 가도 눈이 거치적거리는 데가 없는 평평한 땅, 평야를 그리는데 아주 숙련된 화가들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렘브란트와 반 고흐라는 기념비적인 거장으로 기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네. 델프트의 베르메르 빼놓을 네. 수 없고요. 사실 뭐 말씀하신 작가만으로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작가군이 많이 있는 거였고요. 네. 그리고 건물이 이제 막 높고 아주 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0층부터 우리 식으로 하면 1층이죠. 1층. 1층부터 한 4층 정도의 높이로 보이는 건물인데요. 네덜란드에 와서는 네덜란드 17세기 그림을 봐야 된다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 미술관에서는 자랑하는 아시안 컬렉션 말씀하신 그 오랜 리노베이션을 끝내고 나서 네오고딕 양식하고 아주 현대적인 유리 천창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아주 기가 막히게 어울립니다. 네. 가장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가지가 어울리고 있고 또 아시안 컬렉션으로 들어가는 입구도 콘크리트로 건물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이, 잘해야죠. 이렇게 오래 문을 닫았는데. 아, 한맺힌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네. 사실 이때 원래부터 10년이라 그러고 10년 걸린 게 아니거든요. 계속 미뤄졌어요, 개관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 왜 그렇게 됐나 우여곡절을 담은 진짜 재밌는 우커 호건데이크라는 감독이 만든 라익스미술관의 새 단장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 영화 다큐가 정말 꽤- 재밌습니다. 정말 그래요? 재밌습니다. 그렇게 미뤄진 이유가 뭘까요? 제가 궁금하네요. 아, 이게 미술관의 운영과 재개관이라는 게 진짜 안 관련된 분야가 하나도 없다는 그렇죠. 거를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깨닫게 돼요. 네. 특히 암스테르담의 경우에는 바이커들, 네, 자전거 이용자들의 협회, 단체하고 미술관 측의 그 협상이 엄청 끈질기게 진행이 되거든요. 네. 자전거 통로를 내달라는 거죠. 그죠. 그 큰 건물을 돌아가지 않도록 네, 그 길을 네. 내라, 뭐 안 된다, 이 신랑이 네. 갖고도 오래되고, 그래서 보면은 하세월이다, 이게 언제 다 짓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그 무망하게 보이는데 그 모든 역경을 뚫고 새 단장에 성공하기까지를 기록을 해놓은 다큐멘터리인데 우리나라 EBS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도 상영을 했었고요. 아, 그렇군요. 너무 재밌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막 그 많은 시민들의 통행량이 미술관하고 딱 붙어서 유동인구의 흐름이 보이는 면에서 조금 특이하기도 해요. 어디 넓은 광장을 끼고 도로하고 분리가 돼 있다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 미술관은. 네. 그리고 또 네덜란드가 이제 화해 국가다 보니까 정원도 굉장히 예쁘게 돼 있어서 그렇죠. 예, 언제나 미술관과 정원이 세트로 있는 음, 걸 좋아하는 저에겐 아주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맞아요. 또 꽃 인심이 엄청 후하죠. 네덜란드 그렇죠. 가면 꽃들이 크기도 크고.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부터 즐거운 기분을 갖고 이 고딕 양식과 초현대적인 조명 및 유리로 된 아트리움 입구로 들어가면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17세기 황금기 네덜란드 미술과 그들이 자랑하는 아시아 컬렉션의 밑줄 쫙 돼지꼬리 땡땡을 하면서 둘러보는 하루로는 부족한 길이 시작되게 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소장품들이 많이 있는데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우리는 그럼요. 이제 2층으로 곧바로 올라가시면 네. 17세기 네덜란드 황금기의 작품들을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지도를 올려 놓을 텐데요. 빨갛게 표시된 부분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 뮤지엄 평면도인 거죠. 그러니까. 네네. 네. 갤러리 오브 어너라고 해갖고 음. 가장 중요한 작품들이 이곳에 다 배치가 돼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루브르에 가는 이유는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서다. 이런 이제 공식이 있듯이 그 센터에 이 미술관에 오는 이유도 바로 이 작품을 보러 오는 겁니다라고 공간이 배치가 돼 있어요. 네. 바로 렘브란트의 야경입니다. 독방을 줬죠. 독방. 독방을 줬고 나머지 작품들은 야경이 탄생하기 위한 여러 전조들 아. 어떤 배경 속에서 이 그림이 탄생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듯한 그런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렘브란트가 진정 네덜란드의 국민 작가고 그중에서도 이 야경이라는 게 정말 국민 작품의 대우를 받는구나 이런 지휘를 확인하는 장소이기도 하죠. 그런데 루브르의 모나리자 경우는 그림이 안 보이잖아요. 그림이 작고 그 앞에 군중들이 모여 있으니까 고개를 이리 빼고 저리 빼서 봐야 되는데 요 방은 아주 대조적으로 그림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경 그림이 크다 보니까 뭐랄까 여유로운 분위기랄까 항상 가면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와서 바닥에 배 깔고 야경 앞에서 현장학습 같은 걸 선생님이랑 그렇죠. 하고 있고 네네. 이걸 보기 위해서 막 경쟁해야 되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전 좋더라고요. 근데 전시가 제가 2019년에 갔을 때하고는 이제 좀 달라진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어떻게 달라졌었어요? 위치가 달라졌는데요. 좀 더 미술사적으로 야경이 왜 특별한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그림이 네덜란드의 가장 중요한 그림이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듯이 지금 전시가 돼 있습니다. 아, 센터에 렘브란트의 야경이 걸려 있다면 렘브란트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관람객은 왼쪽이 되겠죠. 왼쪽에는 프란스 할스하고 피테르 코데가 그린 민병대 그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판데어 헬스트라는 화가가 그린 똑같은 민병대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 암스테르담에 있는 민병대의 이제 집단 초상화잖아요. 네. 네덜란드에는 집단 초상화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술적으로는 렘브란트의 작품을 능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수없이 많이 그려진 집단 초상화 중에서 렘브란트의 탁월성, 네. 그리고 이런 집단 초상화가 탄생하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 미술적 배경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설명이 되고 있는 공간이죠. 그러니까요. 선생님, 유난히 네덜란드가 커미션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어떤 단체나 길드나 이런 데서 해서 마치 가족사진 찍듯이 네, 많이 발주를 하고 네, 또 네. 그려진 이유를 보다 보면 네덜란드의 당시 경제적, 사회적 특성이 끌려 나올 것 같은데요. 네네. 이렇게 집단 초상화를 많이 그리는 나라는 네덜란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보통 다른 나라에서 그림을 주문하는 사람들은 왕, 귀족,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슈퍼리치들인 거예요. 네네. 그 사람들은 자기 단독 초상화를 그리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빚을 지고 와도 그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루벤스다, 렘브란트다. 그러면 이제 초상화를 의뢰를 하면 혼자 그리면 1억 이렇게 되는데 네. 네덜란드는 그런 귀족이라든가 왕족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시민 중심의 사회였어요. 근데 이 시민들이 초상화를 혼자 그리면 1억을 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좀 어렵잖아요. n분의 1. n분의 1 컨셉으로 이제 가격이 책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렘브란트 1억을 줄 걸 난 1,000만 원만 내고 이제 렘브란트의 그림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네. 이런 돈의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림의 주체, 주문의 주체가 시민들이었던 거예요. 그림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건 어떤 얘기냐 하면 그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본인이 갖고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 갖고 제가 뭐 군주다, 귀족이다. 그러면 집안의 내력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림의 내용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평범한 시민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나의 활동이 되고요. 그 활동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집단 초상화가 많았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네덜란드 시민들은 그런 크고 작은 단체 활동 속에서 자기가 자기됨을 느꼈던 거죠. 나는 이 민병대 활동함으로써 나고 나는 병원의 관리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나의 가장 좋은 모습이 여기에 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체성이 일로 사회경제적 역할로 규정이 되는 그렇죠. 거군요. 네, 시민적인 공동체, 시민적인 활동으로 이제 규정이 되면서 그런 집단 초상화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다른 나라에서는 왜 왕과 귀족들이 다 그림을 그리고 미술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네덜란드는 그런 시민 활동들을 그렇게 발전을 했나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시민이라는 말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본격적으로 쓰이게 되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 네덜란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스페인의 억압하에 있었고 독립을 할 때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독립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피테르 코데와 프란스 할스가 그린 그림, 그다음에 반데어 페스트가 그린 그림,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의 주인공들은 다 독립운동에서 군인으로 활동을 하거나 독립자금을 냈던 사람들의 얼굴들인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평범하고 이름을 크게 남기지 않은 사람들이어도 그 자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민병대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을 했는가를 제일 큰 그림인 반데어 할스트의 그림을 보시면 금방 이해 가실 거예요. 예. 그림의 사이즈가 이게 7m 50cm니까요. 그리고 그려진 사람의 인원도 한 30명이 이제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서클인 거죠, 이 사람들은. 네, 무슨 단체였던 거죠?